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예, 저는 글로벌 한국어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덧 9번째 시간, 2번째 차수입니다. 네, 상투적인 계속 표현이지만 정말 쉬었다 오셔야 됩니다. 영상 강의 들으신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쉬어서 이렇게 함께 해서 이렇게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까지 이제 드라마 기획서 소개서 좀 살펴봤죠.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셨지만, 요번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서 보여드렸던 그 Again My Life라는 작품은 실제로도 지금 드라마로 기획이 되고 있는데, 약간 변경된 건 뭐냐 하면, 지금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그 기획 방향이 시즌제 드라마 3가지 시즌으로 10부작으로 해서 3시즌으로 나누겠다라는 그런 기획안으로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실제 기획은 지금 종편이나 지상파 드라마의 미니 시리즈로 런칭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은 컨셉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드라마의 콘텐츠에 조금은 유효한 방식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그들이 이제 사이즈를 다시 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획서 방향하고 약간 바뀌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시즌제로 이제 에피소드를 다 준비했는데 그것들을 다시 믹스 앤 매치를 해야 되겠죠. 16부면 16부에 맞는 볼륨으로 믹스 앤 매치를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플랫폼, 분량, 사이즈 이런 변경은 사실은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기획서대로 사실 그대로 런칭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초기에는 이렇게 기획을 했지만 투자 액수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촬영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플랫폼에 따라서도 그 드라마의 사이즈, 분량, 규모, 내용까지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 기획사의 여러분들께서 이제 활용하고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런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컨텐츠 개발이라는 거는 자기가 원작자가 아니더라도요. 그걸 개발한다라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터라는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를 내고 거기에서 살을 붙여서 텍스트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런 텍스트화 시켰던 것들이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현타가 온다고 하죠. 되게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리에이팅을 했는데 크리에이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보고서를 쓰는 것과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한 건데 그런 기획들이 킬당하고 까이고 다시 다른 방면으로 쓰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좀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인내를 하고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자신이 기획했던 기획안이 런칭이 되고 작품화가 될 때의 보람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웹 콘텐츠 회사에 일을 하게 되시거나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을 하시게 될 때 기획 제작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창작 파트가 있겠는데 창작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기획 제작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 모두 투자 환경이나 촬영 여건 그리고 플랫폼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 이 기획의 초기 기획은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집중력을 놓지 않을 때 결국에는 메이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이번에는 영화 기획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획서 실제도 한번 볼게요. 자, 제작 기획서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 원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행본 소설이고요. 소설 원작인데 이거는 부제가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주캐, 부캐라고도 표현하죠. 이 작품의 부제는 반인간 선언이에요. 반인간 선언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크리스마스 캐럴 제작 기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제작사는 라이터스라는 제작사입니다.
제작 기획서를 왜 제작을, 그러니까 기획서를 요걸 왜 만들까요? 이건 투자 유치 때문에 그래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회사로 이거를 가지고 가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투자 기획서가, 제작 기획서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 같은 거는 이 제작 기획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작 기획사에 있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이걸 외주 제작을 맡깁니다. 이제 그래픽 인코더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기획사 자료를 만드는, 그래픽 인코더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외주 제작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외주 제작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 이제 자신이 컨셉을 갖고 있고, 요 첫 장은, 첫 페이지는 이런 이미지로 장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컨셉을 조금 설정한 다음에 외주 제작사한테 그 컨셉 의뢰를 맡겨요. 그래서 시안을 받아서 컨펌을 받는 뭐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첫 장의 디자인은 좀 중요한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작기획서 첫 장을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고요. 자, 정리해보면 제작기획서라는 타이틀은 왼쪽 상단면에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영화 제목,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이 부제가, 시리즈 부제가 반인간 선언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남자의 그 어떤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연상케 하는 컨셉적 이미지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면에는 이 영화 제작을 기획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려는 제작사의 그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브루시오가. 이게 더 라이터스라는 제작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로그라인이죠. 그러니까 로그라인이 왜 중요한지 아셨죠? 저번에 이제 과제의 이유가 여기서 들었는데, 여기서도 영화 기획 제작에서도 로그라인은 있어야 돼요. 여기 로그라인은 어게인 마이 라이프 로그라인과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길죠. 한번 볼까요? 사회라는 이름의 학교. 그 학교로부터 이탈되거나 추방된 열애들이 쏟아내는 폭력의 도가니 속에 우리들은 어느새 괴물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과 조우한다. 약간 그 드라마 제작 기획서하고는 좀 다르죠. 약간 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약간 사회 비판적 메시지나 영화 자체의 작품성을 조금 중시하기 때문에, 드라마는 대중성과 가독성을 좀 중시하고, 영화는 기획 자체에서부터 약간 사회적 메시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 그러니까 현 사회의 학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는 문장이 등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를 기획할 때의 그 성격과 드라마를 제작할 때의 성격, 그 대중성의 편차를 고려를 하면서 제작의 기획에 좀 세심함을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폭력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강렬하고 우울한 색채로 펼쳐 보이는 소년한 아이들의 강렬한 드라마.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의 배경이나 성격이 조금은 명확하게 드러나죠. 소년한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삐뚤어진 폭력성을 그리는 드라마구나가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 작품 안으로 몰입되는 문장들을 구사하는데, 핏빛으로 물든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왜냐하면 제목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럴이잖아요. 핏빛으로 물든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괴물의 탄생을 알리는 전주곡과 함께 시작되는 그 드라마. 점점점 기법도 여러분 잘 쓰면 좋아요. 뭔가 그 기대감과 긴장감을 일으키는 이제 모티베이션의 그 활용 장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글자가 크고 진하게 표현을 했죠. 그게 로그라인의 핵심이에요. 죽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된 한 소년의 처절한 복수극.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동생이 죽었어. 그래서 죽은 동생의 범인을 붙잡고 복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소년의 정말 피빗이 낭자한 처절한 복수극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성격을 한마디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죽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어버린 한 소년의 처절한 복수극.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셨고, 그 다음에 작품 개요예요. 지난번 아까 드라마 개요서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더 감명하죠. 작품명이 크리스마스 캐럴, 부제, 반인간 선언이다. 그리고 장르, 여기선 장르가 먼저 나오죠.
청소년 액션, 느와르다. 왜 청소년 액션이라는 게 장르가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무대가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년원들이 이제 소년원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러닝 타임은 95분. 그러니까 이게 95분 영화다 이렇게 돼 있고 관람 등급도 18세 이상. 소년원 아이들이 나오는데 청불이야. 그래서 좀 뭔가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그 폭력성의 수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18세 이상을 먼저 예상을 한 거죠. 이거 등급은 결국 근데 영화의 등급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긴 해요.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결정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그 수위가 결정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조금 세팅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요. 투자를 할 때는요. 예산과 버짓 그리고 수익 분기, 손익 분기에 대한 그 예측을 좀 해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예측. 그 가이드라인을 예측을 함에 있어서 이 등급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불일 때와 청불이 아닐 때의 마케팅도 달라지고 예상 관객에 대한 어떤 예산 설정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관람 등급은 작품 개요에다가 제작 기획을 할 때에는 반드시 넣어주는 편이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각본, 연출, 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본 주홍구 강승용, 연출 강승용, 제작 라이터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품 개요예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인데 요 제작기획서의 특징은 좀 비주얼을 좀 많이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배우들을 지금 사진을 모티브를 했는데 실제로 이 배우가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이미지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배우가 투입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병헌 배우를 캐릭터를 캐스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병헌 배우가 이 역할을 하면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에는 제작기획서에다가 과감하게 그 비주얼라이징을 좀 해넣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주월우, 주이루 이게 두 인물을 보시면 벌써 그림이 이게 형제구나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월우하고 이루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주월우는 이렇게 볼게요. 남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곱상하게 생긴 외모. 실제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너무 곱상하고 혹시 이제 LGBT가 아닐까를 이제 자신의 어떤 섹슈얼리티를 의심하게 되고 혼란을 느끼는 그런 정체성을 겪는 나이대죠. 18세. 그랬는데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남아요. 누가 월우를 죽였을까?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월우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두 공범인 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숨어진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괴롭히던 친구들이 폭행으로 인해서 월우를 죽인 걸까라는 의문부호가 남는 부분이 이 영화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월우는 누가 월우를 죽인 걸까라는 그 대사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가보시면 주이루가 나오는데 주이루는 월우의 형이에요. 그래서 이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사라진 형 월우. 이거는 지금 말이 좀 워딩이 바뀌었네. 월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어진 것이 바로 주이루예요. 형이 주이루고 동생이 주월우네요. 그리고 동생의 죽음에 드래곤파. 이게 이제 그 월우를 괴롭히던 일진패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일진패거리를 일명 문자원 패거리라고 하는데 동생의 죽음에 드래곤파가 개입되었다고 믿고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직접 소년원으로 뛰어든다. 직접 소년원으로 뛰어들어. 지금 그러면 연상이 뭐가 되죠? 문자원 패거리가 소년원에 있다는 거예요. 사고치고 뭐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사고가 주월우 사건과 사고가 무관한 것 같아요. 혹은 주월우가 사고로 죽은 걸 알고 그게 사건을 덮으려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소년원에 들어간 걸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소년원에 들어간 걸 알고 그래서 이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이루가 직접 소년원으로 뛰어들어. 소년원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 처분을 넘어서는 그 소년원 행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루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소년원이라는 데가 보통 장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도소보다도 더 감시가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감시가 심한 곳을 뚫고 소년원, 그 형사들과 교정교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소년원 안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물 소개인데요. 주인공 인물 소개였어요. 그리고 아까 어게인 마이 라이프 첫 시간에 했을 때도 있지만 여기도 지금 인물 관계도가 들어와야 돼요. 인물 관계도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한눈에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인물 관계를 통해서 이 작품의 전체적 비전을 소개를 해볼까요? 이걸 하나의 그 확실한 어떤 디테일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주의루에서 주어루로 관통해요. 지금 횡단으로 보면 주의루 주어루가 있죠. 근데 주어루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주어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어루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억울함, 거기에 뭔가 특별한 배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의루가 그 관계에 뛰어드는 거. 이게 하나의 설정이 되는 것인데, 자, 이 주의루와 주어루의 죽음을 모티브로 해서 윗단에 보면은 소년원과 드래곤파가 있어요. 윗단에 드래곤파라는 원형으로 3명이 등장하죠. 문자훈, 손환, 배경중. 자, 문자훈이 드래곤파의 우두머리인데 이게 단순한 우두머리가 아니라 싸움 잘해서 우두머리가 아니라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권력의 단물을 받아서 아이들을 돈과 권력으로 통제하면서 군림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서 일진이 아니라 아버지 백 믿고 날뛰는 엄친아인 거죠. 그리고 손아는 월우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문자원의 똘만이에요. 뭐 이런 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월우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강해요. 하지만 문자원의 선악위에서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문자원 따라서 동시에 같이 소년원에 들어와요. 진실을 퍼뜨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중이 나와요. 이 배경중이 어떻게 보면 액션 포인트인데 키가 190에 몸무게가 100kg가 되는 거한이에요. 문자원의 오른팔이고 뭐 UFC로 말하면은 어느 선수가 떠올릴까? 뭐 선수 이름이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피지컬이 엄청 뭐 거의 신계의 피지컬에 가까워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다. 그래서 드래곤파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죠. 문자훈, 배경중, 손안. 그리고 그 위에 한이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건 어른인데요. 훈육 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이루가 문자훈이 대표로 있는 드래곤파 때려잡으려고 소년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허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소년원에는 한이상이라는 완전 또라이가 있어요. 이 또라이가 훈육교사인데 교도소, 그러니까 소년원장은 그냥 병품처럼 세워놓고 그걸 이제 속칭 은어로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그 소년원장은 들러리고 이 한이상이 그 소년원의 실세야. 그래서 교정교사들을 다 구워 삶아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극한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통제해요. 그게 한이상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소년원의 지배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문자훈 패거리는 이 한이상의 또 비호를 받겠죠. 왜냐하면 한이상은 문자훈 아버지한테 뒷돈을 받을 테니까. 자,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이루가 정말 문자훈 패거리를 때려잡고 주어루를 죽였던 진범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은 고조되겠죠. 자, 밑에는 뭐 최누리도 있고 고방천도 있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고방천은 이루의 친구이면서도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문자훈이 주이루가 점점 힘이 파워업이 하니까 파워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고방천을 끌어들어와요. 그래서 이루를 붙잡으려고 때려잡으려고 해요. 이루의 친구 미친놈으로 통하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순우는 상담교사로 진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이상은 완전 소년원의 지휘자고 소년원에 보면은 이렇게 훈육하고 통제하는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담교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이제 얘기하는 상담교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시놉시스를 이제 여기서 풀이를 하는데 제작기획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놉시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비주얼에 많이 이제 구성을 뒀죠. 그래서 시놉시스하고 작품 소개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뭐냐? 그러니까
레퍼런스라는 거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영화라는 그 영화는 어떤 영화들과 유사하냐, 유사한 영화들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취향을 좋아하는 관객들을 저격할 수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의 영화는 이러한 영화들을 모티브와 지향점으로 삼아요. 테이큰이나, 이거는 게임인데, 테이큰이나 존 윅, 아저씨, 이러한 영화들을 좋아하는 그 복수극에 익숙하거나 킬러물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관객들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거예요. 아저씨도 보면은 이제 그 솜이라는 여자아이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켜주는 그 복수극이고, 존 윅은 사랑하는 강아지를, 반려견을 살해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내용이고, 테이크는 게임이기도 하고 또 영화도 있지만은 딸의 죽음과 딸의 납치된 딸을 구하러 간다.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수 모티브는 없죠. 존 윅은 조금 약간 키치적인 거고, 그러니까 누가 어느 세상에 반려견이 죽었다고 그걸 복수하러 킬러들을 다 죽여? 뭐 이런 약간 무모해 보이는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도리어 그런 모티베이션들이 조금 있다. 오히려 모티베이션이 더 키치적이라서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죠. 매니아층을 형성한 거죠. 자, 스테이지별 상대를 격파해가는 게임 같은 스토리 구성과 감성 드라마의 결합. 감성과 그리고 벽돌 깨기 같은 스토리 구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시놉시스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차별화 되어 있다. 자, 차별화되어 있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만에 차별화되어 있는 거는 뭐냐? 왼쪽에 보시면 한국 영화 최초로 소년원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소년원을 다루고 있는 영화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 최초로 소년원의 실상을 바탕으로 묘사한 그들만의 어두운 세계. 그래서 이게 그 다큐멘터리로는 소년교도소가 많이 소개가 됐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려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주이루가 싸움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원 들어가서 밀폐된 공간에서 격전을 벌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 그려지느냐, 아주 원초적 본능이 물씬 풍기는, 곧 짐승 같은 본능이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처절한 맨몸 액션이 들어진다. 여기서 맨몸을 강조한 거는 만약에 사회나 학교에서 싸울 때에는 흔히 무기를 들 수는 있잖아요. 뭐 책상을 집어든다든지.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제한되고 한정된 장소에서 액션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절한 맨몸 액션을 벌이게 된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크리스마스 캐럴의 차별성이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 사람들 소개를 해요.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저예요. 이게 각본 주원규. 그래서 뭐 이제 주원규라는 어떤 각본가가 했던 필모그래피를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뭐 드라마를 제작했고 책을 이렇게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수상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연출하신 분. 이제 연출을 이 영화를 연출을 이제 기획했다, 연출이 준비되었다, 감독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인데, 연출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출하시는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는 사실 엄청나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수상을 몇 개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연출에 있어서 되게 뛰어난 영화 35편, 뮤지컬, 전시, 프로덕션 디자인에 종사한 분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말이 있어요. 기획사 라이터스다. 라이터스는 뭐 이런 뮤직비디오나 시나리오 기획을 했고, 그리고 제작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자, 제작, 그 다음에 프로듀서. 자, 이런 파트에 참여를 했다. 자, 이런 이력들을 많이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력들을 모아야지 회사 소개도 하고, 그리고 투자를 받는데 유리하니까. 그리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공신력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와 이 영화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인업이 확보된 것도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또 그 어떤 리스트가 되거든요. 그런 리스트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쓰임새로 이렇게 사용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 쓰임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작 계획의 어떤 그 플로잉을 밝히는 거죠.
기획은 이거는 영화제 출품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늦춰졌어요. 근데 영화 이 프리프로덕션의 관계와 기획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타임라인을 정해놨다. 이런 타임라인에 대한 소개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 언제 개봉을 해서 언제 회수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상이 되는 거니까. 자, 영화 기획서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영화 투자 기획에 대한 실제를 좀 살펴볼게요.